부탁드릴게요. 자,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한남동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포영장 관련된 거. 자, 지금 오늘 많은 언론들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 일단 서부지법에서 네. 영장을 발부할 때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거를 이제 무력화시킨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제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판사가 이런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나? 라는 데 대한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요. 지금 그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두 장의 영장이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 사람은 그 우리법 연구회 회원입니다. 그 두 장을 발부를 했는데 네.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뭐 이런 식의 그 관저 수색영장에 그런 게 기재가 돼 있다라는 건데 네.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 영장의 원본을 지금 정확하게 확인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만 공수처에서 어제 자기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자기들이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영장에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형사소송법 제110조 보면요. 군사상 기밀을 유하는 장소. 그러니까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바로 저런 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 책임자는 경호처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저게 적용이 됩니다. 네. 적용이 되는데 111조를 보면요. 공무상 비밀과 압수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0조하고 비슷한 맥락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체포영장은요. 네. 체포영장에는 저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는 사람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왜 경찰에서 그 대통령실 그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갔잖아요. 네. 그때 경호처에서 거부했잖아요. 네, 못 갔죠. 바로 저 조항에 따라서 거부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부였고 따라서 경찰도 어쩔 도리 없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저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네네.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경호처라도 저러저러한 국가기밀상의 이유로 인해서 거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포영장만 발부된 게 아니라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제가 그 법률가들한테 복수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게 있답니다. 네네. 그전에는 그 전까지는 체포영장만 있으면 만약에 신지호를 체포하러 간다. 신지호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갈수 있다. 신지호를 체포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었대요. 네네.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를 막 옮겨 다닌다든가 아닌 말로 도망 다닌다든가 하면 신지호를 잡겠다고 여기도 들이닥쳐야 되고 저기도 들이닥쳐야 되고 그러면 좀 지나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포를 할 때 이 수색영장 신지호가 지금 어벤져스 사무실에 있으니까 어벤져스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같이 발부받도록 네네. 헌법 불합치 판정 그 결정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2018년 이후에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체포영장과 더불어서 수색영장이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목적인데 네. 체포영장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체포를 목적으로 발부받은 수색영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해서 그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네. 여기 이제 그 법적의 논쟁이 좀 있더라고요. 아. 예.
참 이게 참 뭐 이게 일반인들이 이게 이해하려면 굉장히 법리가 복잡합니다 네. 지금. 예. 어쨌건 지금 이제 영장은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발부가 됐고 이제 6일까지가 시한인데 아마 이제 공수처는 오늘 중에 시도를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원래는 소문에는 2시에서 4시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또 저녁이라는 또 소문도 있습니다. 저녁이라는 소문도 있고 해서 뭐 저도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방송사 측에서도 지금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경우에 이제 뉴스 특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다 스탠바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오늘 중에 뭔가 이제 좀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워낙 저렇게 많은 숫자가 대통령실 문을 다 앞에서 하고 있고 저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어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회를 하시는 분한테 A4 용지 한 장짜리의 입장문을 저렇게 전달했습니다. 저게 이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했는데요. 저거 보시면 자유와 민주주의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은 새해 첫날부터 뭐 쭉 나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대요. 네. 그러니까 방송 안 보시고 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고 또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지난번 계엄할 때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국가나 당, 여기 당에는 또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 윤석열이라는 서명을 해서 이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집회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죠. 저게 전달되고 낭독이 되니까 어제 그 한남동 관자 앞에 모여있던 이 대통령 체포 저지 그 군중 속에서 아주 커다란 함성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께도 직접 저렇게 친필로 그 서명까지 해서 생생하게 보내준 거기 때문에 그 시위대로서는 상당히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그 추운 날씨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에너지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저 밑에 윤석열 앞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에 과연 대통령 국민 통합의 그 책무를 지닌 최고 공직자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이 저 글 안에 들어 있는가? 그 반대죠. 그러니까요. 참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글을 보면서 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아니고 자유통일당 소속의 어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어떤 들었어요. 저기 보시면 이제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글쎄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지금 훼손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비상계엄이라는 게 군을 동원해 한다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맞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거 자체부터 묻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국보위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국회의원들을 감금하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본인은 안 그랬다고 그러지만 나머지 지금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그거와 자유민주주의가 같은 의미인가요? 그러니까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제가 의회민주주의입니다. 의회주의입니다. 근데 의회, 국회를 사실상 기능 정지시키고 그리고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으면은 그런 계획을 가진 분이 자유민주주의를 뭐 지키겠다 설득력이 전혀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대의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의제의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거는 듣기는 좋은 말 같은데 한편으로 따지보면 이거는 사실상 독재주의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권익을 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정당을 대표해서 의사를 하는데 이게 그렇죠. 옛날에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어떤 이 직접 민주주의 그렇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남미의 그 독재자들이 흔히 저런 식의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뭐 의회, 국회,
정당 이런 게 거추장스럽잖아요. 네. 예, 권위주의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뭐 하겠다. 이런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을 하죠. 예. 예전에 그 이해찬이라든지 좌파들이 항상 주장하던 게 뭐였냐면 간접 민주주의가 안 된다. 네. 직접 민주주의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주장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어요, 이들이. 네. 그때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접 민주주의란 것은 그리스라든지 조그만한 데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국민이 있는 상황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있을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그렇죠. 군중주의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군중선동주의, 네. 포퓰리즘 네. 이런 걸로 이제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기 지지층들 목소리 큰 사람들끼리만 뭔가 주장하고 그렇게 국가가 운영되면 독재자한테는 땡큐거든요. 그럼요. 독재자는 그 몇몇 사람만 이용하면 충분히 자기의 권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군중주의의 문제점이고 그런 것들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국가나 당이 주인 이게 없는 그냥 예를 들어 직접 민주주의하는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 여러분들 그게 그 자유민주주의 누구로부터 내부의 정적, 내부의 정적. 근데 내부의 정적에는 알고 봤더니 이재명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도 들어있어요. 네. 내부의 정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는가? 이재명은요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탄핵 남발하고 말이죠. 뭐 그 거대 양당이 폭고했지만 한동훈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유민주주의가 그래서 지켜졌습니까?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되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게 좌파 뭐 종북 주사파를 척결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들 기만 살려줬어요. 네, 그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이 좌파 종북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누군지를 알고요. 누가 좌파 종북주의자인지 누군 줄 알고 그 사람 쓸겠습니까? 그 길거리 가다가 너 좌파지라고 잡아서 그냥 쓸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사파가 지금 머리에 자기 주사파라고 붙이고 다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선진국에서도 공산당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있으면서 결국 국민 다수의 힘으로 그들을 사실상 이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국민 다수가 어떤 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런 작은 부분들은 다 허용해 주는 게 바로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수 의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고 다수 의석이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다수 의석을 얻을 것인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의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갖고 다수 의석을 얻었다면은 지금 이렇게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 안 하니까 그걸 부정선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예. 왜?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한 활동들을 안 하고 계속 거꾸로 가다가 결국 선거가 폭망하니까 이거 나는 잘했는데 부정선거야. 이제 그런 논리적 귀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정선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기망상적인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즉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정말 국민을 설득하고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계속 이종선 문제, 대파 문제, 의대 2,000명 문제 뭐 그런 걸로 해서 계속 헛발질해서 결국 국민들의 민심을 다 일어나놓고 그렇게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아니야.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지? 이거 부정선거 때문이야.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계엄을 해서 부정선거 밝혀내서 쓸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야당을 반국가 단체다? 야당도 국민들에서 뽑힌 겁니다. 예. 예? 저 야당도 48% 국민들이 야당을 지금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반국가 단체라 그러면 48% 국민이 다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 정말 윤 대통령이요.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했으면은 박근혜 정부 때처럼요.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신청을 했었어야죠. 네. 그런 합법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예. 정말 민주당, 이 야당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본인이 확신을 했으면요. 헌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었어요. 네. 위헌정당 심판 소송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어떤 뜻에 따라서 의석을 차지하고 그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결국은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뤄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군을 동원해서 해버리면 결과로 놓고 보면 정반대의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거의 다 주고 가던 지금 좌파들이 그냥 완전히 살판 났습니다. 민주당이 살판 났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제 그걸 지켜달라고 뭘 지켜달라는 거죠? 자기 안 잡혀가는 거 지금 지켜달라고 지금 그 국민들한테 앞에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을 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다시 한번 보면요. 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유튜브를 통해서만 본다. 지금 많은 언론들과 신문과 방송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서만 본다. 결국은 대통령이 기존 언론들은 안 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저 대통령의 그 기존 기성 미디어에 대한 불신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좌파 매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그 이른바 조중동 보수 신문 저 그 좌파 쪽에서는 네. 아주 미워하는 지금도 광화문에 가보면 뭐 조선일보 패가 나라, 동아일보 패가 나라 뭐 이렇게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현정님. 네. 요새 그 자통당 분들이 모여 있는 그 커뮤니티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이분들이 요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나 들어가 보면요. 조중동 절독 운동을 하자. 아, 맞아요. 그거 하더라고요. 조중동 구독하던 거 다 끊어버리자. 네.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고요. 네. 한국의 좌파들이 조중동을 미워하고 조중동을 어떻게든지 깨부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똑같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일부 여기에 편승하는 유튜버들이 이제 이런 또 선동을 하고 이게 이제 또 뭐 보니까 거기는 정광훈이 사령관이더만요. 네. 뭐 사령관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뭐 해갖고 지금 뭐 지키자고 그러는데 글쎄 이게 과연 국민들이 지켜줘야지 그렇게 일부 사람들이 지켜준다고 이게 지켜지는 거겠습니까? 대통령은요 국민이 지키는 겁니다. 국민이 지켜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지킴이고 흔들리지 않는 헌법의 수호자의 어떤 상황인데 근데 소수의 한 몇천 명 가지고 대통령을 지켜라라 거기에다가 또 이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까지 보내고 그게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오늘 이제 체포 이걸로 실랑이가 벌어질 텐데 저는 결국 그 저 앞에 그 체포 결사 저지 그 작전 세력이라기보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 체포영장이 순조롭게 집행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6일까지 시한은 살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철야 비상 근무 뭐 경계 태세 뭐 해가지고 저분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저기를 할 겁니다. 저지를 할 거고. 그래서 6일까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하는 건 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네. 아주 기습적인 작전이 운 좋게 성공하면 몰라도 지금 같은 상태면은 힘들다고 보고요. 공수처도 좀 정신 차려야 될 게요. 네. 요번에 공수처가요. 다 이제까지 저기 중앙지법에 다 저 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이것만 서부지법에 합니까? 왜 이것만 서부지법에? 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게요. 만약에 중앙지법에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면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 그래서 제가 법률가들하고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법률. 근데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5명이 있어갖고 순번대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판사가 됐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난번에 누구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 대통령 측의 주장은 뭐냐? 아니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검찰이 어떻게 김용현을 내란죄 관련 협의로도 구속영장을 칠 수 있는가? 네. 이게 잘못된 영장 청구다. 그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측의 주장과는 달리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발부 사유에는 어떻게 적어놨냐 하면요.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요.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서
이 비상계엄의 공범 역할을 한 게 누구죠? 경찰 아닙니까? 조지호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렇게 합동작전을 했으니까 예, 비상계엄의 공범 아닙니까? 공범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검찰청법에 보면 경찰과 관련된 범죄는 그 범죄가 무엇이든 무조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관련된 내란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관련된 내란죄의 공범인 김영현 수사도 그런 검찰이 할 수 있다 해서 영장을 내준 거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그 서울 서부지법에서 받은 영장을 만약에 중앙지법에 그때 그 영장 내줬던 판사한테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기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또 법률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6일까지 해갖고 이게 체포 성공이 안 되면요. 공수처는요 자꾸만 이렇게 무슨 판사 쇼핑 뭐 이런 얘기 듣지 말고요.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하십시오. 당당하게. 자신 있다면 당당하게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해갖고 다시 받으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길이 정도로 가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도로 가야지 괜히 이게 편법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공소 취소가 돼버리면 이거 뭐 또 안 돼 어마어마한 혼란이 빚어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자기 분수를 알고 그리고 이게 너무 이게 사실은 경찰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도 검찰하고 이 힘겨루게 하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도 뭐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지. 자칫 이번에 하다가는 뒤탈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이번에 체포영장 이거 뭐 집행 일단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영장 신청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일단 수사를 하는 것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뒤탈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건 뭐 안 되는 거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동티가 나기 마련입니다.